쌤플루언서 선생님을 만나 뵙는 쌤쇼TV. 오늘은 서울에서 지리교과를 가르치시는 윤신원 선생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오!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셀프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남고등학교에서 지리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윤신원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짧고 담백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네. 제가 다음 질문 바로 드릴게요. 선생님께서 지리를 가르친다고 하셔서 사람들한테 지리교과란 어떤 것일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혹은 좋아하는 지리 수업의 방향 같은 게 있다면 그거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리교사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흔치 않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네. 근데 지리를 배우면서 제 시야가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리는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사실 학생들이 집, 학교, 학원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가 도시 안에서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자연의 터전 위에 인문 환경들이 조성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삶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리는 그런 공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지리 선생님을 따라서 지리 연습반이라는 CA 활동을 했었거든요. CA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다. 예, CA. 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 CA를 하나씩은 들었어야 되는데 그쵸. 당시에 동아리 개념이 아니었죠. 근데 네. CA반을 들었을 때 지리 연습반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같이 네. 당시 학교에서부터 서울 도심까지 도보로 답사를 하면서 주변 경관을 살펴서 보고서를 써내게 하시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인근에 전통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어떤 상점들이 있는지 지도로 표현해서 그걸 분석해서 보고하게 하셨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를 하나씩 골라서 조사해서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쵸.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서 어디 구석에 있는 나라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라들 저는 모나코를 했었거든요. 오, 모나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조사해서 발표하게 하고 또 학교 앞에 육교가 있었는데 네. 육교 위에 2인 1조로 올라가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올라가서 어떤 차량이 다니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래프로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분석해서 보고하게 했거든요. 고차원적인 기능을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리를 정말 재밌게 배웠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이해하는 폭이 점점 넓어지고 또 해외여행 이런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지리부도를 늘 펴놓고 수업을 하셨거든요.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늘 머릿속으로 상상해 가면서 지도를 보면서 입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중학교 때서부터 꿈꿨고 그 중에서도 되면 지리교사 정말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도 지리니까는 저는 사실 지리에 대한 딱 첫인식이 축척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영토 가치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지식 영역에 저는 되게 국한이 되어서 특히 지리는 그렇게 막 수능을 치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리 선생님이 되게 열정적인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지리를 배웠다라는 생각을 제가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와 내가 진짜 갇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리교사를 하면 꼭 길을 잘 찾을 것 같은 생각을 하나 봐요. 또는 부동산을 좀 잘 볼 것 같다. 내비게이션 없이 다닐 수 있는가? 왠지 투자를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남이 어떤 결과를 보고 분석은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수학이라는 과목을 생각할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수학의 다라고 생각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리교과는 사실
위치와 영역이 가장 맨 앞에 나오는 단원, 초기에 있는 단원이고 사실 그게 기본이 되고 그걸 거기서 확장돼서 뭐 지형학이나 기후학이나 이런 자연 파트도 배우지만 도시지리, 인구지리, 뭐 문화지리 사실 굉장히 많은 지리 영역들이 있는데 공간과 관계된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그 앞에서 딱 멈춰서 그게 많이 막혀보고. 예. 그래서 사실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었는데 네. 또 이제 과거의 생각에서 사실 머무르는 경우들도 많죠. 지식 개념에서 넘어서서 공간을 좀 자기에게 유용한 그리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전 세계와 어떻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지 공간을 넘어서서 내가 세계 시민으로서 또는 지역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이 사람들과 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공간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책 보면서 아 이게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이 되게 다양하구나.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 진짜 수업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이제 이런 주제로 여러 방금 말씀하셨던 수업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 중에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너무 관심이 많아서 탈인 것 같아요. 모든 주제에 다 관심이 있어서 자꾸 여기 끼고 저기 끼고 하다 보니까 뭐 하나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많은 것들을 관심 있게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기후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아니, 환경 동아리를 한 10년 넘게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 동아리 지도를 하면서 점점 기후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예, 기후 위기 상황에 사실 에너지 문제도 관련되어 있고 그쵸. 네, 또 이런 기후 난민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네. 기후 난민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 삶의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폭염이나 환파처럼 이상기후가 많아지면서 바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노동 인권이나 또는 주거 환경이 한파나 폭염에 취약한 또 거주 취약계층이나 네. 이런 수많은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후 위기 문제와 같은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균형 문제에도 국토 불균형 문제. 사실 저는 서울의 교사인데 전국 단위의 지리교사 모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발표나는 것들을 보면 전국토의 한 절반 정도가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희도 뭐 일단 무슨 군 뭐 이런 도시들은 몇 년 이내로 더 빠르게 도시가 이제 감소하고 인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뉴스만 이제 7시 뉴스 뭐 8시 뉴스 보면 항상 나와요. 그래서 뭐 제2도시인 부산조차도 대부분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전부 서울로 취업하러 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정도로 젊은이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지역의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이렇게 충원이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문제들이 막 계속 분출되고 있는데 네. 대안을 못 찾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런 공간의 불균형 문제 그 과정에서 결국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과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들이 또 공간적으로 나뉘잖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대부분은 수혜자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를 제대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버리는 쓰레기나 자기가 쓰고 있는 전기가 어떤 상황으로 뭐 어디로 버려지는지 아니면 자기 전기가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계속 다뤄보면서 학생들이 자기 문제화하는 연습을 학생들이 예멘에서 난민들이 들어올 때 그냥 왜 난민들이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불편하게 하지 나를 불편하게 하지 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걸 거슬러 가다 보면 나의 삶의 태도로부터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사실 아이들이 그 과정이 사실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진짜 너무 선생님 되게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주제들인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학생 때 어떤 수업으로부터 풀지 않으면 저는 사실 성인을 이렇게 깨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 사고가 제일 유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연할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삶의 성찰의 어떤 그걸 던져주는 그걸 던져주는 주제를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수업을 하면 그 학생들이 더 성장해서 그냥 뭐 직장인으로 살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이고 이렇게 뭐 어떤 기후 문제라든지 난민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내 문제로 인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께 답사란 어떤 의미일까? 그거랑 또 하나 더. 답사랑 여행의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너무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편하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네. 답사는 주제가 좀 담겨 있는 어떤 목적 의식, 학습의 요소들이 좀 더 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하고 예를 들어서 다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태원 지역을 다녀오면 아이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도심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도심에 어떤 공간 요소들이 있는지를 아이들하고 도심 답사를 해보거든요. 어디를 가나요? 서울에서는? 서울에서는 사실 저희는 시청에서 많이 시작을 하는데 시청의 시민의 공간들이 꽤 많아요. 요소가 그런 시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먼저도 보고 소개 혹시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그 시민청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시청 아래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전시를 한다던가 자기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공정무역 카페들도 있고 이렇게 시민 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요소들을 좀 보여주는 공간이 있고요. 거기에서 나와서 광화문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이제 광장들이 있으면서 광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공부를 좀 해보고 또 조계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 경관들이 도심 한복판에 남아있는 것들도 아이들이 굉장히 참신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도 보고 옆에 가면 세운상가가 있거든요. 세운상가의 과거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세운상가도 보고 또 전태일과 관계된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태일과 관계된 시설들도 좀 돌아보면서 아이들이랑 그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고 조금 더 걸어가면 거기에 재래시장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더 넘어가면 DDP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대문 DDP에서 또 아이들이 거기에 맞는 또 주제 탐방을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걸어가면서 요소 관찰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갔다 와서 후기를 적어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테마 답사 보고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기록을 남겨주거든요. 아이들이 답사 다녀오면 후기를 써서 내고 그것들을 모아서 나중에 책으로 엮어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보니까 해 연도 이름이 있던데 그럼 이걸 매해 내시는 거예요, 선생님? 매해 여기 부제를 보면 도시 속 다양성의 공존과 연대의 움직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시 속에서 얼마나 다양성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이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고 또 공존과 연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다양한 곳에서 그 공간을 살려내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바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연대해서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공유공간과 청년문화 그래서 경의선 숲길을 걸었었는데 경의선 숲길에 공동역부터 쭉 걸어서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벽화거리까지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아이들이 이 공간은 누구가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인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가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든가 물레동의 예술공단이 원래 철공소들이 있던 장소인데 그 철공소들만 있지 않고 예술가들이 들어가면서 물론 지금 또 변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공존이라는 주제를 좀 다뤄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주제로 아이들하고 같이 답사도 해보고 또 일단 바깥으로 나가면 신이 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끼리 추억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 추억의 힘이 막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교실 안에 있을 때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추억이 생길 것 같아요.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시간이 될 때마다 아이들하고 같이 나가보자 그래서 데리고 나가고 있는 편이에요. 안전교육도 사실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제가 또 오늘 사전 조사를 좀 하고 왔거든요. 제가 사전 조사를 하고 온 분은 이제 미리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세요. 은사님. 고등학교 때 은사님께서 20년 후에 바이카로에서 만나자 하셨던 이제 지리 선생님이신데 진짜요? 같이 모임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국 지리교사 모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뭐 나에게 전국 지리교사 모임이다. 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전국 지리교사 모임은 제 교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실 뒷배경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백그라운드? 네. 사실 교육 다들 교사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칠 때 내가 다 알고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학교 현장에 딱 나왔을 때 너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모임을 찾았는데 전국 지리교사 모임이 없더라고요. 좀 뜻이 맞는 선생님들하고 의기투합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1년차, 2년차 이런 선생님들이 만들다 보니까 저 이름 봤어요. 젊은 전국 지리교사 모임 이름을 못 붙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너무 경력이 짧다 보니까 우리가 전국이야라는 말을 못 붙이고 젊은 지리교사 모임으로 출발한 거예요. 아, 사실 지리교사 모임의 출발은 젊은 지리교사 모임이었죠. 예, 제 교직 경력이 지금 26년 차인데 전국 지리교사 모임이 젊은 지리교사 모임 시절부터 하면 딱 26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쭉 같이 그렇죠. 하셨네요. 그냥 제 인생의 교사 인생의 동반자? 그래서 지리교육계의 데모라는 별명이 그러니까요. 여기서 아니 그거는 사실은 어떤 선생님이 농담 삼아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역시 역시는 교과 모임을 만드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네. 창립 네. 멤버죠. 창립 멤버라서 그렇죠. 그리고 우와. 제가 뭘 하나를 시작하면 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편이라 사실 그 은사님도 조합원이시거든요. 이 기회를 빌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민 선생님, 종섭이 방송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은 저는 이런 교과 모임들을 이제 여러 교과 모임들을 정교조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셨던 선생님들도 조합원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이 지리교과 모임을 하면서 조합원 가입을 하셨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가입하셨는지 얘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사가 되면 정교조를 가입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학생 때부터요? 예, 예. 사범대 시절에 뭐 교육학회나 이런 것들을 선배 선생님하고 또 친구들 중에 교사 되고 싶은 친구들하고 교육학회를 꾸려서 같이 교육 공부를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또는 교육 이슈들을 풀어나가는데 조직적인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비합 시절이었는데 선생님 진짜 동안이시다. 그 시절에? 네, 비합 시절이었는데 들어가면 들어가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막상 학교에 딱 들어와서 학교에도 조합원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저한테 권유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유할 때까지 좀 기다렸는데 1년이 다 가도록 권유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후배 선생님들께 혹은 저경력 선생님들께 혹은 저희 신규 조합원 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열정의 크기가 학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해보고 싶은 열정은 사실은 초기에 훨씬 더 크잖아요. 학교 현장에 맞아요. 처음 발 디뎠을 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초창기에 자기가 가졌던 마음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많이 펼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느냐가 그 사람의 그 다음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처음 들어왔을 때 수치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5년 이렇게 5년은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일정 전까지. 어떻게 보면 그 시절의 경험이 나의 미래 교사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뭐 젊은 선생님도 훨씬 잘하세요. 아이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훨씬 잘하시고,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과 관계돼서 다양한 기구들을 사용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능수능란하게 잘하시고,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뭔가를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나? 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제가 선생님하고 같은 학교에 있었으면 나도 선생님 경력 됐을 때 저렇게 열심히 아이들이랑 활동해야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 인터뷰 너무 고생해 주셨는데요. 퀴즈 하나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에서 가장 어린 선생님은 몇 년생이실까요?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아니, 몇 년생이세요? 그러실 줄 알고 저희가 이거는 알려드릴게요. 네. 99년생이십니다. 아, 네. 99년생의 아주 이제 신규 조합원 선생님께서 네. 이제 올해 이제 8호봉으로 네. 이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자, 문제입니다. 신규 조합원 선생님의 조합비는 얼마일까요? 8호봉에 조합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네. 이거는 제가 찍어볼게요. 네네네네. 16,500원. 16,500원? 자, 아쉽다. 15단위 빼드린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16,240원입니다. 거의 근접. 거의 맞췄다. 맞췄어, 진짜. 16,200원 나오면 정답으로 인정해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16,500원이 나왔기 그래도 때문에. 너무 기뻐요. 정교조가 조합비가 호봉에 따라서 점차 이제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이제 뭐 다른 단체는 균등하게 이제 10,0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정교조는 아주 민주적인 조직인지라 이제 호봉을 많이 받으시는 선배님들께서 정교조에 더 많은 조합비를 내주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올바른 햄버거 사용! 햄버거 수세미 세트! 드립니다. 이거는 불고기 버거 세트. 아직도 답사를 다니며 아이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한 윤신원 선생님과의 쌤쇼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